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수요일 밤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앞 시위가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 맞불 시위를 부르더니 여기에 대응하는 만맞불 집회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까지 등장했는데 법에 따른 국민 권리라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집회 문화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잠시 뒤에 정복대담 중에 관련 내용도 좀 다뤄보고요.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6월 15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오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일했던 박상혁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정치 보복의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도 정치 보복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내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코스피는 사흘 연속 연저점을 새로 썼고 코스닥 지수는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29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기체 내부 센서에 이상이 감지되면서 또 연기됐습니다. 원인 분석과 보안 작업을 거쳐야 해서 최소 한 달은 발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협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겨왔는데 가해 아동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반쯤 잘린 개구리 사체가 나온 데 이어서 오늘 또 다른 학교 급식에서도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두 차례 모두 열무김치에서 나왔는데 납품업체는 서로 다른 곳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정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지 가늠할 분수령인 만큼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자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8시간 넘게 지난 지금도 아직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백 전 장관 역시 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백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 정부 때 임명됐던 13곳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인데요.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 내부 인사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특정 산하기관은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역시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 자리에 한명숙 전 총리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를 앉히기 위해 백 전 장관이 면접 예상 질의서 등을 건네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부인한 백 전 장관 측과 검찰 간 공방이 치열했을 수밖에 없는데요.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가운데 첫 구속 사례가 될지 그 구속 여부는 늦으면 내일 새벽 나올 예정입니다. 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 이 결론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네, 영장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이른바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발판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검찰은 이미 당시 산하기관장 사퇴 문제를 논의한 청와대 인사를 특정하면서 윗선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소통하며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 뜻을 전했다고 보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백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사건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직권남용 유죄를 확정받아 판례가 확립됐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핵심 근거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란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 구속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백 전 장관 영장 역시 기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법원에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져봤을 때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유준입니다. 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에 보복 수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는데 안 그래도 건건히 대치하고 있는 여야 사이에 또 하나 대치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 칼끝이 청와대 인사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을 향한다는 언론 보도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 정치보복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물러나라는 윤석열 정부 쪽 연락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것도 수사할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조정실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역시 사퇴 압박 아니냔 겁니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박상혁 의원도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리는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한 점을 들어 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땐 보복 수사를 많이 해놓고 이제 와서 프레임을 씌워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그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우길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일어났던 소위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야당의 행정입법 견제와 예산 편성권 강화 추진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풀리기는커녕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대치 전선만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 수사도 범위가 넓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가부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 행정부처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행정부 각 부처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 정당 관계자로부터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약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문에 분야별 정책 공약 작성 양식이라는 파일도 첨부한 뒤 이와 비슷한 양식으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는지, 있다면 그 양식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의 고발장을 접수해 여성가족부가 정책공약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최근엔 당시 여가부를 이끌었던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가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어느 부처에서 어떤 회신이 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여가부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경우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2020년 21대 총선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여당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지인이 동행했다는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래된 친구라며 봉하마을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냐고 일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지인 외에 함께한 수행원 가운데 2명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로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 추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무로 일했던 김건희 여사 지인이 봉하마을에 동행한 것을 둘러싼 뒷말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봉하마을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냐고 일축했습니다. 공식 비서팀이 없는데 혼자 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취재진에 되묻기도 했습니다. 폐지한 제2부속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차차 의견을 듣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이런 가운데 사적 채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와 동행한 지인 외에 수행원 2명이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으로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적으로 채용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면서 다른 대통령들도 오랫동안 일했던 편한 사람을 데려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김 여사 업무 전담은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만 돕는다고도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해놓고 당선되고 나니 김 여사 측근을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차라리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고 감싸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2부속실 부활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기구로 해결하면 된다. 공식 기구를 부활시켜야 불필요한 논란이 안 생긴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지만 공식 기구를 통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선 잇따른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한창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는 반성, 또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크다는 성토와 함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지만 결국 열쇠는 이재명 의원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보궐선거부터 대선, 지방선거까지 3연패 원인을 짚는 더불어민주당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핵심 화두는 역시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소위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출마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정권을 뺏겼으니까 실패한 정권이죠.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많은 걸 했지만 대머리 탈모약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당 쇄신을 위해 이 의원과 친문계 모두 이선으로 물러난 채 이른바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 97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젊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좋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발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당당하게 40대 기술은 50대 기술은 70년대생 기술원을 내세우고 당당하게 나서 다덤벼라 그래서 이 서바이벌을 통해 가지고 쟁취를 해야. 재선 의원들뿐 아니라 초선 의원 모임 역시 이 의원 불출마의 무게를 실으며 쇄신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지도부에 들어있지 않는,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냐. 하지만 세대론 교체의 현실화는 결국 이재명 의원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도 여전히 당심은 이 의원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주변 의견을 들으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하면서 SNS를 통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
윤 대통령에겐 국기문란이란 말까지 써가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일각에선 세대개체론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고 2년 뒤 총선 공천을 위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8월 전당대회 이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민주당 내 치열한 집안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코스피는 또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년 10개월 만에 800선을 내줬는데 재정통화금융당국수장은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혜경 기자입니다.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1.83% 또 떨어지면서 2,447.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월요일 3.5% 넘게 급락하고 이튿날 심리적 저항선인 2,500선을 내준 데 이어 사흘 연속 연저점을 새로 쓴 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2.93% 내린 799.41에 마감했습니다. 800선이 무너진 건 1년 8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에 떨어진 건 미국이 이번에 계획보다 큰 폭인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불안감에 고강도 긴축에 대한 경계심이 더해져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6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FOMC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폭이 나온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는 데다 7월에도 FOMC가 예정된 만큼 당분간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순에 예정된 또 FOMC 회의를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조금 탐색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4.1원 오른 1290.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290원대에서 장을 마친 건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FOMC의 결과 발표가 나온 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코스피가 연일 급락하면서 돈을 빌려서 산 주식을 갚지 못해서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 규모가 넉 달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어제 기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규모는 260억 3천만 원으로 집계돼 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도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코스피가 심리적 저항선인 2,500선을 내준 데 이어서 오늘 2,440대까지 내려간 만큼 반대 매매 급증 현상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4월의 1.84%보다 0.14%포인트 높은 1.98%로 집계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당장 내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번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기로 합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문제를 비롯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운영의 축을 민간으로 옮기고 대대적인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노인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고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 미래 준비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온 문재인 정부가 그간 인상 요인을 억눌러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비상경제 대응체제에 돌입했고 법인세 완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게 물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당정의 움직임에 발을 맞췄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기체 내부 센서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누리호는 종합 조립동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발사대로 이송돼 기립까지 마친 누리호 발사체. 여기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들어서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발사 전 점검을 하던 도중 센서에 이상이 감지된 겁니다. 결국 발사는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 그 내부 점검을 통해서 이제 원인 파악을 시도를 했으나 발사체 그 기립이 된 상태에서 발사체 접근하고 저희가 그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곳은 발사체 1단부 산화제 탱크입니다.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레벨 센서 신호 점검 과정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발사체를 내려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종합 조립동으로 발사체를 가져와서 점검창을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을 한 뒤 다시 점검을 거쳐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가 이상해서 박스만 교체하는 것만 굉장히 빠르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조금 뭐 복잡하다든지 몇 가지를 다 손을 봐야 된다 이러면 또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지난해 10월 1차 발사 실패로 절치부심하며 보완에 보완을 거듭했지만 또다시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연기되면서 진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범행은 여러 번 반복됐는데 이 피해 아동들은 가해자들의 협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그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어머니는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6학년 형 2명이 A군과 친구 B군을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옷을 강제로 벗겨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물건으로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끔찍한 범행이 여러 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6학년 형아들이 자기랑 자기 친구한테 돌아가면서 옷도 벗겨서 자기 엉덩이도 벌리게 하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들은 하나같이 학교에서 3분 이내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A군 어머니는 바로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도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시도경찰청이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조사 과정에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가해 아동들이 촉법 소년이라서 범행이 확인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애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살인을 저질러도
극악한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오로지 보호 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극악한 범죄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게 교육청은 학교 폭력 처리 지침에 따라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특별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에서 또다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다른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도 이 죽은 개구리가 나와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열무김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축 늘어진 채 식판 위에 놓인 이물질. 다름 아닌 개구리 사체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열무김치 국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은 즉각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 측은 곧장 사과문을 올리고 납품업체를 불러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학교를 방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울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급식용 열무김치에서 반쯤 잘려있는 개구리가 나와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납품업체 대표는 잘못을 인정했고 해당 고등학교는 남은 김치를 모두 반품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곳 모두 열무김치에서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두 학교의 열무김치를 납품한 곳은 각기 다른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동물들은 자질전염병 원인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식중독도 일으킬 수 있고. 개구리 사체 급식 사태 보름 만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급식 위생을 둘러싼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새벽 시간대 한 남성이 홀로 걷는 여성을 뒤쫓아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다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YTN이 관련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여성의 뒤를 바짝 쫓습니다. 곁눈질로 돌아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가는 남성. 두려움을 느낀 여성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자 그제야 여성을 뒤쫓던 게 아니라는 듯 인근 건물로 향합니다. 여성이 다시 가던 길을 가자마자 이번엔 여성을 쫓아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여성이 사는 주택 대문까지 남성의 미행은 계속됐습니다. 골목길 시작되고 조금 더 걸어갔는데 그 남자가 진짜 정말 저를 너무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지난 6일 새벽 6시 반쯤 남성은 서울 마포구 대흥역 개찰구에서 20대 여성 A씨의 단독 주택까지 도보로 10분 거리를 미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주택 대문을 넘어서는 남성을 발견한 A씨. 현관문을 재빨리 닫은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 발생 열흘이 다 되도록 남성을 잡았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은 명의자를 확인하는 데 며칠이 걸린다는 경찰의 답변만 받았을 뿐입니다. 혹시나 남성이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공포에 떨어야 했던 A씨는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고 신경이 계속 곤두서 있고 계속 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 거는 일주일이 넘도록 안 잡히고 있고 뭐 영장을 2번 받아야 돼서 수일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제 답변을 받고 답답해가지고 제가 지난 2019년에는 서울 신림동 원룸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원룸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공동주택 현관문에 이미 들어온 상황이라 주거침입죄가 적용됐습니다. 문제는 집에 침입해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범죄 의도만으로는 강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림동 원룸 사건 역시 재판부조차 성폭력 의도를 의심했지만 남성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가서 문을 이제 열려고 했던 의도야 뻔해 보이긴 하지만 그 의도를 단정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황, 강간을 하기 위해 따라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침입을 하기가 용이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간 거는 확실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범죄 의도만 놓고 처벌을 강화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주거침입죄에 대해선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4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어느새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한 평온이 감도는 키이우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준명 기자. 네, 키이우 드미프르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각 평일 오후 이 키이우의 분위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서울로 치면 한강공원 같은 키이우 도심 속에 있는 드미프로 강변 공원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드미프로 강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광장인데요. 지금 제 뒤로 17살 학생들이 졸업을 축하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지금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서 YTN 취재진을 만난 젊은이들은 대부분 밝은 표정으로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또 이곳 평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서 일광욕과 수영을 즐기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이곳 키이우 도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상을 되찾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m so happy that we have these people who can protect us. Ну, досить важко сказати. Я думаю, всі українці відчувають одне те саме. Це сум, в першу чергу, і відчуття, якби, втрати, яку неможливо якось. 네, 지금 신 기자 뒤로 보이는 배경은 평온해 보이는데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 치열한 폭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동부전선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YTN 취재진이 화상으로 만난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의 군정 책임자 비탈리 킴 주지사는 100일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다소 지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키이우의 주민들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전장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blame that Kyiv is peaceful. I want to say to all Ukrainians that we shouldn't forget about the war, because on the front line every day people and our warriors are giving their lives to our democracy. 비탈리 킴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발생한 전쟁인 만큼 러시아를 몰아내기까지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기 위해선 무기와 탄약이 더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이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여기에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는 보복 수사 프레임으로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여부 이제 곧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자,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느냐. 자, 이 여부가 핵심인 거죠? 그렇죠.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네. 정확하게는 이거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남동발전, 동부발전, 서부발전 이렇게 4개의 발전소 사장들을 시내, 서울 시내 모 호텔에 박모 국장이 불러서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증언이 이미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박모 국장이 과연 자신의 독단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종용했겠느냐, 그 위에 차관 혹은 또 그 위에 장관에게 지시를 받고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론하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관련돼서 몇 가지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 사퇴를 종용한 자리에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서 면접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혹은 면접지를 유출하거나 예.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첨삭을 했다는 그런 혐의까지도 구속 영장에는 지금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소명을 했는지 검찰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들에게 사퇴 종용 지시를 내렸는지, 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검찰은 이게 탈원전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전 정권에서 임명된 그 공공기관장들을 이 정권이 교체됐을 때 좀 강제로 밀어내는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이제 계속 반복돼 왔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논란이 있었고, 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환경부,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환경부 장관 에서 이런 그 소위 그 전 정권 인사 밀어내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네. 또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도 이제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 전반에 걸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문제가 여기만 불거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왜 유독 산업부에서 이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까라고 네. 하는 그 원인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던 이 탈원전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가 이 산업부고, 이 주관하는 부서의 그 실무 행정가들, 그러니까 그 산하 기관장들이 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 네. 보니까 이 탈원전 정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밑작업으로서 조금 좀 무리하게 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밀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지금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고발했을 때 이 두 부서 말고도 다른 부처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재단이 산하기관인 통일부도 당시에 수사 대상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또 교육부도 역시 산하기관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는 그랬고요. 지금은 좀 더 많은 부처들을 수사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환경부와 산업부만 똑같은 이런 이 상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관 임원들을 내쫓았겠느냐.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해서 임기가 남은 2년 이상 남은 그런 기관장도 사실 타 부처에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년 이내로 다 거의 대부분 사퇴를 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찌됐든 2017년도 최소한 2018년도까지는 네. 어느 정도 많은 기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가 좀 더 확대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그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백윤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이게 지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증거인멸, 도주 이런 부분들을 좀 법원이 들여다봤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례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촉각을 곤두세웠을 텐데, 네. 사실상 그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불구속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주나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했었고,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법정 구속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네.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기각이 된 거고요. 이제 방금 전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사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인사들,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운 사례가 거의 70~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산하기관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니다. 다만 이제 특정 부서 또는 일부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맞지만 네. 이 전체가 다 뭐 이 자리에서 밀려나고 뭐 갑자기 뭐 물갈이 되고 이런 일들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검찰 수사는 지금 확대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 더 지켜봐야 되고 오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 거는 이제 윗선 수사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검찰이 지금 청와대하고 교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연결고리로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었죠. 네네.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을 그 현역 그 지역구 의원이고요. 네. 당시에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건 그 환경부 장관 당시 김은경 장관과 그다음에 신미옥 당시 균형인사 비서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물론 신 비서관은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네. 이 과정이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즉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 쪽 그러니까 인사 담당 그 행정관은 경제부처이고 그다음에 균형인사 비서관은 비경제부처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비경제부처니까 신미옥 당시 그 네. 균형인사 비서관이 연루가 됐고 이번에는 산업부가 범경제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박상혁 그 의원이 당시에 연루가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금 제출된 것 그러니까 당시의 행정관이 산업부의 모 과장에게 리스트를 전달했다. 즉 이 리스트에는 누구를 나가게 하고 누구를 거기에 임명해야 된다라는 리스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 리스트를 청와대에서 작성해서 보냈다면 그 윗선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인사수석실에서 이것을 만들었겠느냐. 즉 환경부 당시에 그 블랙리스트가 폭로된 계기가 당시에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지금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민정수석실에 김태우 당시 감찰반원이 폭로를 해서 시작이 돼서 수사까지 이르렀거든요. 네. 즉 민정수석실에서 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이런 모든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인사수석실에서 리스트를 만들지는 않았겠지 않느냐.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만났다면 그 민정수석실은 누구까지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예. 또 이것 자체가 민정수석실만이 아니라 그 윗선까지도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 뭐 비서실장까지 누군가 지시를 내렸을 테니까요. 좀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 윗선이 누구냐를 갖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차에 어쨌든 백운규 장관의 영장은 기각이 된 어떤 상황입니다. 예. 자, 검찰 수사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박상혁 의원은 이거 언론에 흘려서 그 표적을 만들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검찰과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민주당은 이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는 그 대상이 공공기관이 아니었고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또는 불이익 뭐 예를 들어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에 이름이 붙여졌던 게 블랙리스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밀어내는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민주당은 이런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거 잘못 쓰인 거다. 물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강제로 임기 전에 밀어내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과거 정권 때도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된 관행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몇 개 이제 부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고 이것이 뭐 예를 들어 뭐 일부 있었던 그런 잘못된 부분인데 이것을 부풀리고 또는 정권 차원으로 이렇게 한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 백운규 전 장관에 이어서 현역 야당 의원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여야 사이에는 지금 보복 수사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선 때도 이걸 일관되게 제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을 앞세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 적폐청산 수사를 했는데 그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그리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강요로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대법관들을 누가 구성했습니까? 지금 현재의 대법관들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네. 자, 보복 수사라는 민주당, 프레임 씌우지 말라는 국민의힘 양쪽 이야기 다 듣고 오셨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의 대응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설까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일단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일 안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정권 바뀌자마자 선거 끝나자마자 윤핵관 중에 한 분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됐죠. 예를 들면 전현희 이제 권익위원장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세 중에 실세인 윤핵관이 현 정부의 임기가 남아 있는 그런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거랑 자신들이 그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마치 전 정권이 굉장히 큰 무슨 뭐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럴 때 썼던 블랙리스트를 뭐 저기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죄를 갖다가 좀 키우는 그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고됐고 또 예상됐던 전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의 어떤 그 보복 수사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개 부처가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것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껌껌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도 민주당도 대응을 하겠다 이런 기조인 거죠. 예, 민주당은 뭐 전현희 위원장 예를 들고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된 이걸 또 끌고 들어와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박상혁 의원도 소환 조사를 하고 또 윗선 수사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 정치권 파장은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보충하면 자, 자신이 한 것은 착한 리스트고 남이 한 것은 나쁜 리스트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그 폭로돼 있는 그 이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리스트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뭐뭐뭐 임원은 야당 의원 그러니까 한나라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그건 언론에 다 보도돼 있고 리스트가 그러니까 그건 팩트로 지금 인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무슨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단순히 이 사람은 민간인이고 이 사람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므로 민간인 사찰이 아니므로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는 그 논리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공공기관의 임원을 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야당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사찰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향을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수사를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물론 검찰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신의 어떤 계획에서 약간 발목이 잡힌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환경부 장관의 예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없다,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구속영장 한번 청구해 보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하고 있거든요, 혐의를. 그런데 환경부 장관의 이 대법 확정까지의 1심, 2심, 3심의 판결을 보면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관련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환경부 공무원들에 전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렇게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백운구 장관이 구속이 되지 않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어떤 혐의라든지 또 이것 자체가 백운구 장관한테 나중에 형과 관련돼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보복 수사 공방이 여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보복 수사라는 표현을 이재명 의원도 썼습니다. 지금 최근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의원을 배임의 피의자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임 논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배임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배임의 이제 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대장동의 어떤 소위 건설 과정에 있어가지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책 결정을 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동 관련된 청문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가장 이제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것들이 초과이익 환수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이제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게 이제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배임의 어떤 피의자로 적시를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이제 처벌을 전제로 규정을 하면서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짜맞추기식 수사다. 이게 이재명 의원의 지금 논리인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 짜맞추기 수사하는 거는 결국은 나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 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대장동 관련 수사 보면은 배임도 있고요, 루비 의혹도 있고 굉장히 갈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지난 대선 때 그렇게 뜨겁게 달궜고, 우리가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수개월을 아마도 대장동과 관련해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조차도 국민들이 아마 좀 피곤하실 거예요. 피로도가 높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일 때, 그러니까 지사 전에 성남시장에서 이때 2017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비공개 문건이 공개됐을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복되는 정치보복 쇼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당시 이재명 의원이, 지금의 의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다 라고 해놓고,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역시 나한테 유리한 것은 정치보복이고 남한테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건 정당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딱 이겁니다. 옛날에 정말 정치인들이 그런 검찰에 불려나가거나 검찰에 수사를 했을 때 검찰에 가서 소명하겠습니다 라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수용을 했고요.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심 판결도 인정 안 하고 2심 판결도 인정 안 하고 대법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많은 민주당 쪽 진영 인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냐면 국민들이 이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 한 가지 바라는 건, 국민들이 필요하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까지 또는 검찰의 판단은 그냥 조용히 순응하면서 자신이 검찰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의도를 나타내면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또다시 이 프로그램에서 대장동을 또다시 소환을 해서 이게 옳고 저게 옳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9월에 이제 검수완박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은 속도가 붙는 이런 모양새인데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존재감은 더 커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냐 이 여론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이게 두 분 모두 이 시점에 이런 여론조사 왜 하냐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수치가 좀 놀라워서 저희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1위가 이재명 의원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23.9%로 2위인데 그 다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15.1%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6.9%인데요. 15.1% 깜짝 3위에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주 동안 언론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뭐냐 하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사 논란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검찰 출신 인사가 굉장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고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딱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법무부 장관, 파격적인 인사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은 적폐 수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길이 가니까 당연히 인지도 순으로 지금의 대차기 주자 뭐 이런 선호도는 인지도 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어떤 이슈와 맞물려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지난 대선 국면 이전에 그 전 1년 전까지 1년 넘게 차기 주자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낙연 전 총리였습니다. 예. 또 그 전으로 더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비서 역할을 했던 김경수 지사. 김경수 지사도 지사 되자마자 사실은 대선 후보 반열로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갈 수 있고 또 앞으로 5년 남았거든요. 5년 동안에도 두세 번 이상 변하는 게 지지율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단지 지금에 있어서 주목받는 인물, 전국의 핵이 될 만한 인물, 가능성 있는 인물 요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지금 맞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수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이름이 슬쩍 올라가서 지금 대통령까지 오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더 견제하게 될까요? 그런데 그 견제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유례없는 어쨌든 그 공격이 또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도를 쌓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권 두 번이나 걸친 어떤 그 패배의 원인이 저는 검찰과 언론을 적으로 돌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 옹호하는 그런 전략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여전히 검찰은 적폐이고 언론이 적폐이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적폐의 상징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위험한 상태이다라고 계속 자신들의 어떤 지지자를 결집시켜 나가기만 하면 결과적으로는 소수로 계속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배를 딛고 또 다시 정권을 잡겠다,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이 상황을 좀 성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 미래를 보여주고 투자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조금 헤어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선 과정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냐 그러냐에 대한 국민적인 물음표는 여전합니다.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냐. 즉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고 지금도 40%대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균형감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달려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도 너무나 좀 법치주의에 너무 이제 침착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은
또는 소위 검찰총장 출신으로서의 한계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제 지지율이 높은 거는 지금 높은 거는 화제성과 대중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5년 동안 동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검사 출신이지만 균형감 있게 국정을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와야지만이 네. 한동훈 장관에게도 차기의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지. 네. 만약에 검찰 출신 총장 대통령 출신의 네. 대통령이 5년간의 어떤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 그러면 네.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가능성이 더 기회가 올 가능성이 예, 굉장히 물론 적을 이제 수밖에 한동훈 없겠죠. 장관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종근 평론가님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앞서 여론조사에서 보셨지만 여당 인물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지지를 받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오세훈 시장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신세력으로 분류되는데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준석 대표도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국민의힘 내 미래 권력 구도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수위원장 시절에 무엇인가 정책적인 어떤 정말 뭐 이 결과물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만큼의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적었다. 이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여세를 몰아서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아쉬움이 지금 단단히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저도 교수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열성적인 어떤 지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뭐 화제성이라고 저도 판단하고요. 오세훈 뭐 시장이야말로 예. 2번이나 영등포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보궐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의 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나 뭐 이재명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장 앞서고는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 다음에 인물이 별로 없을 때 1위였던 분들이 있어요. 이해창 후보 예. 계속 후보였지만 이해창 후보가 그 다음에 선거에서 지고 몇 개월 내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1위였거든요. 그 당시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었고요.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 그런 세력들이 결집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인재 의원이라든지 이해창 후보라든지 이렇게 계속 매번 도전하지만 이렇게 그 낙선한 분들의 똑같은 어떤 공통점이 언제나 초반에 1위였다. 이것을 늘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결코 이 수치가 지금의 어떤 열광적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저 이회창 사례 오늘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그래요? 된 것으로 이렇게 뭐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지금 연일 일단 토론회를 열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평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 가장 많이 나왔고요. 또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 의식도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주요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를 넘는 조건에서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권을 뺏겼으니까 실패한 정권이죠.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많은 걸 했지만 대머리 탈모약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강성 당원들의 의사표시 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멀어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과감히 저희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러한 지도부에 들어있지 않는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냐. 네, 지금 뭐 더 미래, 더 민초, 재선 모임 뭐 등등 해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선거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패배 원인으로는 일단 후보였기 때문에 후보 책임론이 하나 있고 그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막론하고 이 팬덤 정치 때문에 좀 분열도 보이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팬덤 정치 때문에 또 이렇게 힘을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제왕적 당 총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재가 있다 보니까 당 장악력이 굉장했고 예. 또 진영 논리로서 당연히 물론 뭐 그것을 팬덤이라고 옛날식 팬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는 데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왕적 총재가 이제 끝이 나고 진영 논리가 먹히지 않는 그런 소위 탄핵과 진보 정권이 왔다 갔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진영 논리가 조금은 희석이 되면서 어떤 거대 담론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는 경우 그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팬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노사모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런 팬덤 정치에 기대서 급부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졌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대통령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팬덤 정치의 폐해가 이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피하 구분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선을 넘고 너무나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들과 맞지 않으면 뭐 같은 당이건 남의 당이건 뭐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그리고 막말이라든지 정치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마구잡이로 그냥 난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기대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다 키우는 이런 어떤 또 하나의 부작용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한번 대성공했던 그런 팬덤 정치가 이제는 조금은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조금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우상호 위원장은 수박 발언 금지령 내렸다가 수박 문자 100통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특정인에게 열광하는 이 팬덤 정치 쉽사리 사그러들지는 않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공이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건 풀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그것을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가장 열성적인 팬덤은 가장 열성적인 안티를 낳거든요. 그렇고요. 노사모 말씀을 하셨지만 노사모와 지금의 팬덤 정치의 차이는 뭐냐면 노사모는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 열렬한 지지 대상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허락했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잘못했습니다라고 열띠게 그 노사모 안에서 토론도 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팬덤은 아니에요. 지금의 팬덤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표현이 뭐냐면 무엇을 하더라도 다 그냥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에 다름없거든요. 그건 안 되죠. 무엇을 하더라도가 아니라 이건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안에서 제시해야 건전한 팬덤이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맹종이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어떤 이 우상화되는 대상을 공격하면 바로 비판하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열혈 묻지마 맹종 그런 지지 집단이 돼버렸어요. 이건 정치 행위가 아니죠. 정치 행위라는 건 남의 의견도 듣고 또 틀림이 아니라 다름도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라, 협치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팬덤 정치를 그냥 이렇게 양성화한다. 이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행위로 다시 복원을 하려면 묻지마 맹종 팬덤과 절연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저 집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발언부터 잠시 듣고 오시죠. 앞으로 일단에서 지금 맞불 시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서울의 소리 양산에서 집회 안 할 때까지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윤석열 대통령 답변 들어보셨지만 이건 이제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요.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건 헌법에 명기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권리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대통령의 어떤 헌법을 수호해야 될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어떤 발언이기에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떠한 시위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아무리
테두리 안에서 하더라도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양산이나 혹은 이 서초동이나 같이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정당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공유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저기 양산 시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정도의 근데 서초동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회를 금지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보복 집회 아닙니까? 그러면 집회 및 시위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네. 권리라기보단 응징, 보복 이런 행위로서 집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 순수성에 대해서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네. 봅니다. 양산 집회에 이어서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이제 진보단체 집회가 이어지니까 보수단체가 또 집회를 해서 지금 집회가 계속 연쇄적으로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초동 인근 거의 아수라장인데 지금 저희가 3분 날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꽹과리도 치고 굉장히 그 인근 주민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까지 오늘 보니까 등장했던데 이 축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서 대통령이 발언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통해서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다. 아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 판인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집무실과 주택가는 다릅니다. 집무실은 공공기관이에요. 즉 공론의 장입니다. 국민들의 선출돼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거기서 찬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광화문 시대 그다음에 용산 시대를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네. 주택가는 다르죠. 주택가는 일반 국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지만 다른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높은 그런 그 민주주의의 민의의 그런 척도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성숙되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을 해주셨다면 네. 이런 보복 시위라든지 이런 것까지 갔을까 좀 그런 네. 점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대응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국회에서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많이 이제 발의가 되거나 발의될 예정인데 이 목적에 대해서는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집회를 금지하자는 분도 있고요. 전직 대통령 자택 인근의 집회는 금지하자는 분도 있고 시위 중계를 해서 어떤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이내 집회 제한 구역으로 하자. 이런 다양한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현실적인 안이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저는 좀 포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스코키 마을이라는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에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시카고 인근 일리노이 주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예. 신나치주의자들이 거기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그것을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나치주의의 그 깃발이 위험하더라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보다 위험하진 않다라는 이유로 그걸 허락을 하거든요. 저는 포괄적이어야 된다. 특정 인을 위한 법은 사실은 안 된다. 어떠한 법이든 이름을 가리더라도 예.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직 대통령, 대통령 이렇게 적시를 해서 법을 양산하는 건 법의 취지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리어 주민들 그러니까 함께 사는 주민들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은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좀 조용히 살지도 못하는데 최근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정치인들도 좀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정치와 무관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 본인의 의사대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예. 지금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벌써 인사까지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이제 강대강의 대립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럴 경우에 민주당 지지층은 자연스레 자신들이 열광했던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또 그 과거의 그 후광에 힘입으려고 하는 또 현직 정치인들도 많이 예.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뭐 본인은 이제 청와대 나오면서 이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나가면 그 자리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국가의 원로로서 남게 되고 특히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네.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소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지금 방문한 모습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도 곧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을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 방문 당시에 지인을 동반한 사실을 두고 이게 사적 동행이 뭐가 문제냐는 여당과 비선 논란을 자초했다는 야당 사이 공방도 진행 중입니다. 자, 윤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을 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뭐 봉화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방법을 알려주시죠.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대통령 나도 처음 해봐서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 듣고 오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약속을 했지만 이걸 좀 부활시키고 싶은 마음도 지금 좀 있을까요? 지금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예. 이것이 충분히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안에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드린 것 같거든요. 공식화하라. 공식화하라. 그러니까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지금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그 경계를 허물었다라고 국민들한테 고백한 순간부터 재판을 받고 감옥에 계셨다가 지금 나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과 사회 경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공과 사회 경계를 아직 확실하게 뚜렷하게 판단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물론 처음 하시고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하게 시스템을 예.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이죠. 강신업 변호사가 또 발언 구설수에 올랐는데 진중권 교수가 큰 사고 치기 전에 빨리 정리하시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요. 김건희 여사는 점점 행보가 광폭이 돼가는데 본인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걸 대신해서 얘기하느냐? 대통령이 나와서 뒷수습하는 모양새 또는 팬클럽에서 나와가지고 대신 얘기하는 모양새가 돼요. 그러면 본인은 사라지고 주변 얘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또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팬클럽에서 너무 과도하게 발언을 하는 거는 그냥 조용하게 지지해 주는 거 가지고 국민들은 아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과도한 발언들은 오히려 그것이 김건희 여사를 더 해하는 길이다. 좀 이 부분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자,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았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받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 확대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자격 업체가 3년간 100억 원대 군 정보 암호 모듈 정비 용역을 수주했다는 군 납품 비리 의혹 사건.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외주 사업은 국방정보본부 소속의 한 부서에서 기획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의혹 사건의 무자격 업체 대표가 과거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불 꺼진 어두운 복도에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옆엔 회사명만 적힌 명판 하나만 작게 붙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업체를 만든 63살 A씨는 이듬해부터 자격도 없이 군 당국의 암호 모듈 정비 사업을 수주받아 3년간 100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과거 국방정보본부에서 일했던 5급 공무원 출신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군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압수수색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A씨가 일했던 부서는 정보본부 내 보안암호정책과로 이번 통신모듈 장비의 정비 관련 외주 사업을 총괄 기획한 부서로 확인됐습니다. 군 공무원이 군대를 나와 회사를 차린 뒤에 자신이 일했던 부서의 외주 사업을 3년간 독점 수주한 겁니다. 이 회사의 수상한 인맥은 A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예비역 장교들로 채워졌는데 감사와 이사는 육군 정보작전 참모본부 정보 분야의 요직을 거친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해온 공무원과 고위 간부가 뭉쳐서 그간의 인맥을 활용해서 대규모 용역 납품 비리를 저지른 셈입니다. 실제 A씨와 임원들은 지난 2018년 회사를 설립한 후에 현역 군 간부들에게 노래방과 술자리, 선물 등 지속적인 접대를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관련 비리를 처음 인지한 군 경찰은 전현직 군 관계자 46명을 조사해서 국군통신사 소속 현직 간부 등 28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민간인 6명은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면과 인연 이런 것들로 첨설되어서 그들끼리 나눠먹기식 사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업체뿐만 아니고 그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담당자들까지 일벌 백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방정보본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2곳을 압수수색한 국수부는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도 화성과 수원 일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부모를 모신다고 속이거나 위장 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가장 높은 80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시세는 분양가의 4배, 12억 원이나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노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청약 점수 5점을 더 받아 분양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모는 병으로 4년 전부터 다른 지역의 요양원에 있는데 자신이 모시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 겁니다. 치매가 심하시고요. 쭉 드셨던 것 같은데? 한 번도 퇴소하신 적은? 퇴소한 적 없고요. 퇴소한 적은 없으시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자격을 얻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22명. 역시 위장 전입 수법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된 6명을 포함해 모두 72명이 이번에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남 영광에 살면서 서울 딸 집으로 위장 전입한 뒤 대전에 사는 다른 딸과 아들까지 함께 사는 것으로 꾸며 분양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일반 주택의
분양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양 물건은 취소가 될 수 있고 10%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번에 조사한 곳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화성 동탄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3개 아파트 단지. 특사경은 이 같은 부정 청약 행위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게 얻은 행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정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으며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7년 대전교도소 이전이 예정된 유성구 농지 1,800여 제곱미터를 부인 명의로 2억여 원에 매입했으며 2달 뒤에 이들이 산 땅이 교도소 이전 용지로 확정됐습니다. 네, 금융권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농협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려 스포츠 토토 복권과 코인을 사들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이곳 직원 A씨가 농협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고 자금에 손을 댄 거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올해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린 금액은 무려 4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내부 전산을 조작해 의심을 피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금고 자금이 전산과 일치하지 않자 농협 측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A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A씨는 횡령 금액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복권을 사들이는 데 썼고 일부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탕진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러 계좌로 돈을 송금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복권 판매업자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업자는 YTN 취재진에게 자신의 계좌로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갈수록 그 금액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A씨가 코로나19 이후 복권 구매를 대신 부탁해 자신이 결제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냥 그때는 조그맣게 자잘하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금액이 좀 크기를 불안해서 계좌번호 가르쳐주세요 그래갖고 사장님 제가 못 오니까 저기 찍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농협 측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이 더 있는지 수사하면서 농협 안에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줬고 이 비대면 이 단어도 학습, 채널, 그리고 면접 등 사회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에 가지 않아도 전화로 의사와 상담을 한 뒤에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달받는 이 진료 형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한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격 진료도 안 보고 약을 처방해주거나 또는 이렇게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해 배송시키는 등 비대면 진료 허점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른 병원과 약국 등이 적발되고 있는데 이 대대적인 단속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약국에서 5,000원에 살 수 있는 알레르기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배달받았더니 3,100원이 나왔습니다. 택배값도 있는데 어떻게 더 저렴해진 걸까? 알고 보니 비대면 진료를 해준 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려고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빼준 겁니다. 진료비는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요. 뭐 하시죠. 저희가 약국에서 받으시는 건 좀 더 싸요. 택배비 무료니까요. 그런 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 같은 전문 의약품을 상담 진료도 안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병원도 적발됐습니다.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약국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집에서 약을 받기 때문에 누가 제조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는 단속이 쉽지 않다며 제보나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가 완치된 뒤에도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연구에서도 다양한 증상들이 보고됐습니다. 폐렴 발생 빈도가 높았고 심할 경우에는 폐 일부가 굳는 이 폐섬유화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해도 후유증이 남는다는 호소가 이어지자 정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즉 롱 코비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습니다. 정부에 보고된 일부 연구를 봤더니 코로나19 치료 뒤 폐렴 증상이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진원 중앙대 교수팀이 평균 나이 63.5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 130명을 추적했더니 80%에서 완치 뒤에도 폐렴이 관찰됐습니다. 폐렴이 진단된 뒤 7일이 지나 병변 범위가 절반으로 줄긴 했지만 이후에도 2개월 더 해당 범위가 유지됐고 4에서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줄기 시작했습니다. 폐렴 이외에도 호흡곤란과 후각 이상, 미각 이상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송진우 서울아산병원 교수팀이 중증 폐렴을 앓았던 코로나19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완치 한 달 뒤 CT 촬영이 가능했던 65명 가운데 73%인 48명이 폐섬유화 소견을 보였습니다. 폐섬유화는 폐 일부가 굳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중증과 경증 환자를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는 중증일수록 후유증을 보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호흡기, 그중에서도 폐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큰 만큼 폐 관련 후유증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2차 폐렴이 많다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2차 폐렴이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마련을 해주고. 정부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후유증 치료를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달라진 사람들의 인식도 있습니다. 바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논의를 본격화한 지 2년 만에 다음 달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하루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정해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재작년 확산 기폭제가 된 건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감염 규모를 키운 겁니다. 이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등에도 일정 소득을 지원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는데 하루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원합니다. 시범 사업인 만큼 6개 지역을 3그룹으로 나누어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한 모형을 적용합니다. 이번 사업을 포함해 2, 3단계까지 모두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상병수당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된 대기 기간으로 인해 아프면 쉰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도덕적 해이를 좀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아프면 쉬는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기 위한
성결 조건 가운데 하나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언급해온 만큼 상병수당 시범 시행이 격리 의무 해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지난해 노인 학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는 집,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다 학대자로 아들이 아닌 배우자가 꼽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인 학대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지난해엔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이 괴롭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발생 노인 학대는 배우자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아 아들의 학대를 앞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2005년 노인 학대 현황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년 가까이 최다 가해자는 언제나 아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줄어들고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는 최근 가구 형태의 변화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는 19,300여 건. 조사해보니 이 가운데 34.9%인 6,700여 건이 실제 학대 사례였습니다. 신고 건수도 학대 사례도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재학대 건수가 20.4% 늘어난 739건으로 집계돼 학대의 반복을 막는 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체의 88%인 5,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생활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각각 43.6%와 41.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임과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이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나비새김 노인 지킴이 신고 앱을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 체계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노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노인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중 시행될 요양시설 CCTV 의무화를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 훈련병들의 대면 수료식이 금지돼 군에 아들을 맡긴 가족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거리두기 완화로 부대 내 가족 동반 행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짧지만 소중했던 재회의 순간을 김민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훈련병 대면 수료식을 연 육군 35사단. 객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 친지들로 행사 몇 시간 전 일찌감치 채워졌습니다. 의젓하게 변한 아들을 기다리는 눈에는 은은한 설렘이 맺혔습니다.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보고 싶지. 올 때 울었어요.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의 애를 태우는 식전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수료식장으로 들어오는 장병들. 선명한 이등병 계급장과 태극기를 달아준 뒤 꿈에 그리던 아들을 비로소 안아봅니다. 떨어진 지 5주밖에 안 지났는데 기대보다 훌쩍 자라 돌아왔습니다. 너무 시켜볼까요? 자! 아들 때문에 걱정 없어요. 나라 지키는 거. 50년 전 베트남에서 군 생활을 마친 베테랑과 이제 막 진짜 군인이 된 손자는 서로가 그저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군생활 하신 할아버지가 늘 존경스럽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군생활 더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35사단은 앞으로 열리는 신병 입영식 등도 모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직접 신병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신병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에서 이병으로 거듭난 200여 장병과 가족들의 뜨거운 재회.
당연한 줄만 알았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며 돌아온 일상을 실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화물연대가 일주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멈췄던 화물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산업 현장이 파업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파업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도로에 쌓여있던 철강 제품이 화물차 위로 옮겨집니다. 묵직한 짐을 실은 트레일러는 미끄러지듯 공장을 빠져나갑니다. 공장 입구에는 물건을 싣고 달릴 빈 화물차가 줄지어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7일 만에 끝나면서 막혔던 물류가 뚫렸습니다. 출하가 미뤄져 멈췄던 공장도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 파업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공장들은 선제와 냉영 공장 7군데이고 내일 아침 7시부터 다시 가동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부산 신항에서도 정체됐던 수출입 운송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도로 한쪽을 차지한 채 서 있던 화물차도 컨테이너를 싣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물건을 계속 쌓아놓기만 했던 물류업체도 숨통이 튀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해서 우리 배고단지 입주업체가 입은 피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돼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미콘 트럭이 다시 오가고 공사자재도 공급되면서 아파트 공사장 역시 활기가 돕니다. 하지만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파업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흘 정도 생산을 해서 현장에 이제 자재가 반입되는 시점이 일주일 그 이후에 반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가 되려면은 열흘 이상 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또 철강업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번 파업으로 포스코에서 출하가 미뤄진 철강 제품은 30만 톤에 이릅니다. 포스코는 물류가 정상을 되찾기까지 적어도 열흘 정도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간 화물연대 조합원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류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업 경제에 또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원은 이제 복귀를 또 하루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고, 일주일 사이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 화물연대 파업.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만큼 파업 기간 서로 등을 돌렸던 노조와 정부 또 기업이 손을 맞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 그룹이죠. 방탄소년단 BTS가 데뷔 9년 만에 단체 음악 활동을 멈추고 개별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S는 지난 9년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비틀즈 이후 처음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한 해 3차례나 했고 데뷔 9주년 신곡 라이브엔 약 213만 명이 넘게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 또 9만 명을 수용하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이 90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9년 때문이었을까요? 멤버들은 방향성을 잃었고 개인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별 활동으로 이막을 선언했습니다. 최어영 기자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방탄소년단 BTS가 단체 음악 활동에 잠시 쉼표를 찍었습니다. 회식 모습을 공개한 BTS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쌓였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K-팝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방향성을 잃었고 제일 어려운 게 가사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는 건 거야 그냥. 정체성을 이제서야 더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지치는 게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은 지난 9년의 활동을 집대성한 새 앨범의 타이틀곡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또 눈앞으로 다가온 군복무로 인한 불확실성도 개별 활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BTS는 J-Hope을 시작으로 개개인의 앨범을 내며 활동 2막을 시작합니다. 조금은 찢어져 봐야 이게 다시 붙일 줄도 알고 방탄소년단의 챕터 2를 가기에 굉장히 되게 좋은 시기이자 스텝인 것 같아요. 나도 곡 받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아마 가장 마지막에
내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음악적으로도 제 음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다만 자체 콘텐츠인 달려라 방탄 촬영 등은 앞으로도 7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BTS가 다 같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들의 앞날을 한뜻으로 응원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마음을 알기에 BTS는 눈물을 보이며 언젠가 다시 뭉칠 날을 기약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오래 하고 싶고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제가 저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이렇게 방탄소년단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선언을 두고 외신들이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충격적이지만 이 휴식 자체에 의미를 두며 기사를 남긴 건데요. 솔로 활동에 대한 기대도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BTS 활동 잠정 중단 배경에 병역 문제도 있다며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 유대의 상징으로까지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BTS. We can't also forget the other very notable meeting between our countries recently. BTS visiting the White House. For the BTS Army in America, it was a thrilling day. AP와 로이터는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에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 면담, 유엔 총회 연설, 코로나19와 증오범죄 대응에서 목소리를 내온 BTS의 과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BTS가 데뷔 9주년을 기념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며 이번 선언은 팬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지만 그룹 해체가 아닌 만큼 희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BTS의 7멤버가 당분간 각자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솔로 활동 계획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TS의 헌신적 팬들은 응원과 슬픔을 함께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도 BTS가 성장하기 위한 휴식을 발표하고 솔로 프로젝트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타전했습니다. 일본의 한 문학 칼럼니스트는 BTS가 휴식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병역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마스타니 소이치로 씨는 칼럼에서 BTS의 활동 중단이 병역 면제에 대한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발표됐다며 이미 30살인 지는 올해 안으로 입영이 불가피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등 과거 인기 그룹이 군 복무로 한때 인기가 꺾였다며 스타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국회 판단이 소프트 파워의 향방까지 가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농지법 의혹 보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한 위원장과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2층 규모 농막과 진입로가 도성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삼지 않고는 더 크고 더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남북 간 기존의 합의들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역대 진보 정권들이 보여줬던 유연한 자세와 보수 정권들이 지켜왔던 안정적인 태도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선선함을 넘어 서늘하게도 느껴졌는데 내일은 오전 중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아침까지, 충북은 오전까지, 강원과 경북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부산도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7도, 광주도 27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도 일부 내륙에 비가 오겠고 모레부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9시 4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